이거 한 번에 안 끊기고 한 번에 안 끊기고 그리기. 옛날에 많이 했는데 그렇죠. 어, 옛날에. 벌써 하셨어요? 네. 아, 옛날에는 대박이네요. 하실 줄 아세요? 아유, 어렵대. 음. 자, 아, 아, 네. 어, 요거 그 네이버 부동산 매물 올리기는 지금 우리 2교시 시간이 조금 짧을 수도 있어서 그냥 참고만 하시라고 놔두고 제가 원래 실습해서 이렇게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나중에 시간 남으면 한번 보겠습니다. 자, 2교시는 이제 재개발 매물, 우리가 1교시에는 이제 그 주거용 부동산을 다룰 때 종류들과 특징과 그다음에 해당 매물을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그런 걸 알아봤는데 재개발은 이제 그 재개발 구역 내에 어차피 우리 그 주거용 부동산들이 다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해당 부동산들이 재개발 구역에 묶여 있을 때 좀 또 다른 특징들을 나타내요. 그래서 그걸 볼 때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일단 그 재개발에 사람들이 왜 투자를 하고 이렇게 왜 관심을 가지느냐. 어, 가장 큰 이유는 그 소액 자본금을 활용해서 단기간에 고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어떤 투자 수단으로 많이 인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보시면은 그 2019년도에서 최근에, 그러니까 사실 기존 재개발 시장은 항상 이 곡선을 타왔었어요. 그래서 또 과거에 한창 이렇게 떴을 때가 있고 가라앉았을 때가 있고 이렇게 곡선을 타는데 최근에는 19년도에서 22년도 요때 코로나 시기랑 맞물려 가지고 유동성이 대거 부동산 시장에 많이 유입이 됐었죠. 그리고 2030 세대들이 이제 이 소액 자본을 가지고 공격적인 부동산 시장에 투자를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이때 보시면은 19년도 그 가장 제가 샘플링 했던 그 구역들이 있는데 요 20년도, 21년도 요 사이에 상당히 많이 급등을 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자본금을 넣고 내가 얼마의 수익을 빼내느냐인데 5천만 원을 넣어서 1억을 만들어 가지고 빠져나오면은 내가 실투자금 대비 5천만 원의 수익, 똑같이 100% 수익률이거든요. 근데 2억을 넣어 가지고 이걸 4억을 만들어서 나오려면 훨씬 더 시간과 노력이 많이 들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액 투자가 성행했던 이유는 내가 소액으로 넣어도 같은 수익률 100%라면 이렇게 자본금이 있을 때마다 조금 조그만한 걸 투자해 가지고 돈을 벌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좀 투자를 했었던 것 같고 몇 가지 샘플만 보여드리면 좀 가장 좀 이제 이건 저희가 실제 거래했었던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서금사 5구역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센텀, 차이, 더샵 브랜드 네이밍까지 다 정해졌죠. 19년도 11월에 5천만 원에 실제 거래되던 단독 주택들이 20년도 11월 3억 5천에 제가 팔았어요. 그러니까 1년 사이에 그렇죠. 5천만 원 넣었는데 3억 5천에 팔면 얼마 남았죠? 3억 남았죠. 그러니까 세금 떼고 3억 나오죠. 5천에 3억. 그러니까 수익률 600%입니다. 1년에 수익률 600% 냈어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짜리 한 대여섯 개씩 산 사람들 얼마나 많이 벌었겠어요. 서금사 6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5구역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좀 따라가면서 시행이 됐었는데 이제 20년도 5월에 매가 6천에 거래되던 게 21년 5월에 3억에까지 거래가 됐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익률 400% 엄청나죠. 촉진 3구역, 아크로 라우체 요새 좀 많이 시끄럽죠. 근데 촉진 3구역도 과거에 소액으로 거래될, 소액은 아니죠. 근데 이 당시에도 매가가 높긴 했는데, 이때 3억 8천에 거래되던 게, 작년에 8억 5천까지 이제 매매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수익률로 따졌을 때는 보세요. 123%거든요. 3억 8천 넣어서 8억 5천 됐으니까 3억 7천, 4억 7천 남겼죠. 근데 이제 수익률로 따지면 123%인데 소액으로 봤을 때는 이게 훨씬 더 수익률은 높죠. 600%. 아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가칭 구역들. 여기 우리 사무실 가까이 있습니다. 밀락. 이쪽에 이제 과거 밀락 2 주거환경 개선 지구였는데 밀락 3 구역으로 이제 명칭이 변경되었고 사타 심의를 주거환경 개선 지구 해제를 하고 사타를 넣었죠. 그래서 사타 한번 반려되고 지금 재심의 중입니다. 20년도 7월에 매가 5천만 원에 제가 손님이 구해달라 해서 구해줬는데 몇 개월 있다가 전화 오더라고요. 5개월 뒤에 팔아달래요. 요 가격에 내면 팔릴 거래요. 이 가격에 팔았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현타가 와서 이제 법인을 만들었죠. 나도 투자를 해야겠구나. 나 중개해가지고 그때 수수료 1,000만 원 받았거든요.
근데 1천만 원 돈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몇 억을 벌었으니까. 투자를 해야겠구나, 그때. 예, 그래서 중개를 하면서 이 투자 정보를 빨리 얻고 나도 같이 투자를 해야, 어, 같이 이제 돈을 많이 벌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거를 정보를 알고 눈을 뜬 사람들은 투자를 계속 하면서 이 재개발 시장을 계속 건드렸던 거죠. 음. 어, 광안 5구역 마찬가지. 지금 수용구역 광안동이 엄청 핫해요. 개발 안 하는 구역들이 없습니다. 그림이 워낙 많이 그려져 있어서. 여기도 21년 5월 처음 시작할 때 한 8천, 9천만 원에 이제 한 개들 이제 다 뭐 원룸 다세대 이런 것들이 거래되다가 어, 원룸인데 거의 3억 2천 이렇게 찍었었거든요. 그 수익률이 많이 나죠. 지금은 이렇게 막 급등하는 장이 아니라서 사실 뭐 최근에는 거의 뭐 천 뛰기만 해도 성공이다, 이천 뛰기만 해도 성공이다 이렇게 해서 좀 소액으로 여러 개 들어가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내 실투자금이 작으면 뭐 한 천만 원짜리 이제 갭 천으로 들어가서 갭 이천 돼서 나와도 그냥 천 뛰기 하는데 뭐 한 1억 정도 있으면 10개 정도 사면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투자들도 많이 하셨고요. 그래서 이 재개발 시장은 음, 재개발 시장은 이렇게 단기에 소액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주목하고 각광하는 시장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중개를 하면서 이 재개발 시장을 다룰 때 어떻게 다룰 것이냐. 이 재개발 중개의 핵심은, 줄이 바뀌었네. 어, 조합원, 잠시만요. 공유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공유되고 있었습니까? 지금도 그럼 공유되고 있나요? 그래요. 공유. 네. 그래서 이 재개발 우리가 이제 매물을 중개할 때 핵심은 결국 이 사람들이 투자하는 목적은 단기에 수익을 내는 목적도 있지만 전체적인 사업의 가능성을 봤을 때 결국 이 재개발 구역의 조합원 자격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조합원 자격과 분양 대상, 입주권을 가질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키포인트고요. 그래서 우리가 중개할 때는 이 재개발 구역 내 매물이 혹은 가칭 구역 내 이 매물이 조합원 자격에 해당되는지 실제 사업이 진행됐을 때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인지 이 여부를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법률적으로 다 그 법 조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근거로 해서 법률적으로 결국 자격을 받는데 문제가 없는지를 우리가 확인해 주는 역할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우리가 수행할 수 있으면은 재개발 중개도 어렵지가 않다. 관련 법령이 가장 기본적으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음. 그러니까 보시면은 이제 뭐 주거환경 개선 사업, 그다음에 재개발 사업, 재건축 사업 요 세 가지 정비 사업에 관해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다 기재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자율주택 정비 사업, 가로주택 정비 사업, 뭐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이런 거 들어보셨죠? 이런 것들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사업이 내가 궁금하다 그러면 해당 법률에 자세히 나와 있어서 요걸 이제 교과서 삼아 참고하시면 돼요. 우리는 이제 재개발을 다룰 때는 요 도정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을 보면 된다. 자, 그러면 기본 개념을 좀 먼저 잡아볼게요. 조합원 자격은 무엇인가? 재개발 구역에서 조합원 자격.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나와 있습니다. 39조에 나와 있어요. 조합원의 자격, 토지 등 소유주, 그리고 여러 명을 대표하는 한 명을 이런 경우에는 조합원으로 한다. 그래서 요 여러 명을 대표하는 사례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토지를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토지랑 건물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조건에 어느 거에도 충족하면은 조합원 자격이 된다. 보시면은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과 지상권이 여러 명 공유할 때 이때는 한 명을 대표자로 조합원으로 본다. 여러 명의 토지 등 소유자가 한 세대이고 한 세대 구성원 여러 명이 세대를 분리해서 뭐 동일한 세대에 속하지 않더라도 한 세대로 본다. 조합 설립 인가 후
한 명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 건축물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됐을 때도 한 명으로 본다. 요 1, 2, 3 항목들은 이제 요렇게 뭐 중복이 됐을 때, 요런 전개가 됐을 때 뭐 소유권 분쟁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한 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이렇게 다 법령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요 페이지에서 우리가 보고 싶은 거는 조합원 자격, 이제 토지 등 소유주다. 그러면 조합원 자격을 가지고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분양 대상자는 누군가? 요거는 도정법 예하에 이제 각 지자체별로 조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가 있거든요. 요것들은 제가 첫 1주차 때 가르쳐 드렸던 저 법률 조회하는 사이트에서 다 검색하실 수 있고, 그냥 네이버에 요 제목만 쳐도 다 나와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부산시 조례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죠. 재개발 사업의 분양 대상은 어떻게 되는가? 보시면 공동주택의 분양 대상자는 관리처분 계획 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종전 건축물 중 주택,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물도 포함한다. 그래서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 그 다음에 분양 신청자가 소유하고 있는 종전 토지의 면적이 부산시 건축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규모 이상인 자,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분할된 한 필지 토지로서 뭐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인 경우에, 그렇죠? 뭐 이렇게 도로일 경우에는 제외하고 사업 시행과 고시일 이후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분양 신청한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분양 신청 대상자로 한다. 3번 종전 토지 및 건축물의 가액, 분양용 최소 규모 공동주택 한 가구의 추산액 이상인 자. 그 다음에 4번 사업이 방식이 전환될 때 환지 지정받은 자. 그러니까 요 1, 2, 3, 4번을 보면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런 사람, 토지는 요런 조건인 사람, 그 다음에 가액은 요런 조건인 사람에게 분양 자격이 주어진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는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를 한 명의 분양 대상자로 한다. 요거는 뒤에서 이게 쪼개기거든요. 이게 결국은 요건 뒤에서 제가 한번 다시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뭐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된 경우, 권리산정 기준일 후에 전환이 되면 여러 명이 갖고 있더라도 한 명을 분양 대상자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쪼개려면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다 마무리 지어라 이 말입니다.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하나의 세대인 경우에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 포함. 네. 요거는 나오고. 그래요? 아니, 여기를 선택. 여기를 다시 한번 화면 공유를. 화면 공유 다시. 네, 여기. 요걸로 슬라이드 쇼로. 네.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한 세대에 여러 명의 분양 신청자가 있더라도 뭐 이제 배우자 포함 세대 나눠져 있어도 한 세대원으로 볼 때는 분양 신청자를 한 명으로 본다. 그다음에 1주택 또는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명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 권산일 이전에 공유 지분으로 소유한 지분 면적이 요 규모 이상인 자는 아니하다. 그러니까 요 사람들은 인정해 준다. 그러니까 권산일 기준으로 조건에 맞춰서 나눈 사람들은 그러지 아니하다니까 인정해 주겠다. 그다음에 권리 산정 기준일 후에 한 개 필지 토지를 수개의 필지로 분할한 경우에는 인정 안 해주겠다. 그죠? 그다음에 권산일 기준일 나대지의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주택, 그 밖에 공동주택을 건축하여 토지 등 소유자가 증가되는 경우에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명시하는 게 전부 권리 산정 기준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소유주가 늘어나거나 쪼개거나 나눈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보시면은 분양 대상이 어떻게 나와 있는지 부산시 조례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 아까 여기 토지 같은 경우에 이제 면적 기준을 제시했는데 토지의 총 면적이 부산시 건축조례 39조에서 규모 이상인 자. 그럼 이 면적 기준은 어는가? 다 찾아보니까 이거 원래 오늘 하나씩 다 들어가면서 이제 찾아가는 길을 알려드리려고 했는데
다 조회해 보시면 되니까 제가 일부러 다 캡처를 해놨거든요. 그래서 부산광역시 건축조례 들어가 보면 39조에 자, 조례로 정하는 면적이란 부산은 주거지역 60제곱미터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쪼개기 할 때 토지 소유주 같은 경우는 60제곱미터 맞춰가지고 쪼개는 겁니다. 그래서 딱 60이면은 이게 실측할 때 조금 이상이 있을 수 있으니까 뭐 61이나 62나 이렇게 조금 면적 여유를 두고 쪼개기도 하고요. 그래서 주거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60제곱미터. 그 다음에 아까 보면 이 60제곱미터가 아니더라도 그 20제곱미터가 있었죠. 도로를 갖고 있는 사람. 면적이 20제곱미터 이상인 토지인 경우에 도로이며 도로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제외하고 그러니까 20제곱미터 이상만 갖고 있어도 인정을 해주는데 그때는 사업 시행 인가일 인가 고시일부터 공사 완료 고시일까지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에 요 정도 땅만 갖고 있어도 입주권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요건 진짜 뭐 가지고 있는 재산이 없는 사람들에게 요런 정도의 면적은 특혜를 주겠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래서 면적 기준 나와 있고요. 자, 그럼 계속 언급됐던 이 권리 산정 기준일은 무엇인가? 권리 산정 기준일. 권리 산정 기준일에 대한 정의는 도정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정법 77조에 보면 주택 등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의 산정 기준일에 나와 있죠. 정비 사업을 통하여 분양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은 날 혹은 시도지사가 투기를 억제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수립 후에 정비구역을 지정 고시 전에 따로 정하는 날. 그러니까 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일이거나 아니면 시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날. 그래서 이게 원래는 이제 권리산정 기준일이 이거였습니다. 그러니까 정비구역의 지정 고시일. 이게 권리산정 기준일이었죠. 근데 이후에 각 시도 지자체에서 별도로 이렇게 정한 기준이 있기 때문에 부산은 요걸 밑에 거를 따라간다 보시면 되고요. 여기 각 호가 나와 있는 게 결국 한 필지의 토지를 여러 개의 필지로 분할하는 경우 단독주택, 다가구 주택이 다세대 주택으로 전환되는 경우 하나의 대지 범위 안에 동일 소유인의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토지와 주택 등 건축물을 각각 분리한다. 그러니까 토지랑 건물을 분리시키는 경우. 아까 단독주택 경우에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에 나대지에 건축물을 새로 건축하거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다세대 공동주택을 건축해서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네. 그러니까 이게 법령에서 하도 요런 행위들이 성행하니까 요런 거를 방지하고 그러니까 요게 뭐 불법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요런 행위를 통해서 입주권을 무단히 늘리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요 권리산정 기준일 이전에 마무리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도정법에서 쪼개는 방법들을 친절히 다 설명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 네 가지 방법을 활용해서 많이 쪼갰던 겁니다. 그리고 시도지사는 1항에 따라 기준일을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기준일 지정사유 건축물 분양받은 권리산정 기준을 지방자치단체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 위에 16조 2항 전단에 따른 고시가 있는 날 그래서 16조 같은 도정법 16조 보면 이제 16조 2항에 뭐라 돼 있냐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 정비계획을 결정해서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 내용을 공보에 고시한 날 그래서 요 첫 번째 줄이 요 내용인 거고 요 지자체가 정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공보에 고시한 날은 요 날인데 그날이 이제 요 날이죠. 네. 그래서 부산시 고시 20년도 9월 23일에 고시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산시에서는 정비사업 주택 등을 건축물을 분양받을 권리 산정 기준일을 여기 나와 있죠. 사전 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 해당 자치구군에 통보한 날. 요게 이제 부산의 권리 산정 기준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20년도 9월에 요게 발표되기 전에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고시날이 기존 권리 산정 기준일이었는데 요 이후부터는 요 권리 산정 기준일이 사타 심의 결과가 그 자치구군에 통보된 날로 이제 보는 거죠. 그다음에 여기 그 취지가 나와 있죠. 이제 무분별한 토지 분할, 단독 다가구 주택의 다세대 주택 전환, 공동주택 건축 등 투기를 억제. 근데 실제 어떻게 하는 방법인지를 너무 친절하게 다 설명해 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도 이거 보고 다 쪼갠 거죠. 그다음에 한 가지 좀 특이사항이 있었던 게 추가 편입 구역에 대한 거. 사타는 이제 완전 초기 단계의 타당성 검토 절차이기 때문에 이후에 좀 조정 절차를 거쳐서 추가로 편입된 구역이 있는 경우에는 이 추가 편입된 부분에 대해서는 정비구역 지정 고시를 권리 산정 기준일로 한다.
요거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최근에 이제 그 밀락 밀락 4 밀락 3 아닌데 광안 4 광안 2구역. 와, 구역이 너무 많아가지고. 광안 2구역에 있어요. 동원비스타 그 센터, 수영 동원비스타 밑에 그 극동 아파트, 국제 아파트, 극동 아파트 그 밑에 밀락 2구역. 거기에 이제 사탄은 진작에 통과됐는데 이제 구역 지정이 그 뒤에 한 1년 정도 텀으로 구역 지정이 됐거든요. 그 사이에 추가 편입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요 추가 편입된 거 갖고 계셨던 분이 이제 그러니까 갖고 계셨던 분이 팔았죠. 처음에는 사타에 포함 안 돼가지고 되게 속상해 하셨는데 추가 편입된 거 가지고 권산일 기준일 전에 그래서 형제분이 부모님께 상속받은 거를 쪼개가지고 구분했습니다. 음. 그래서 아주 비싸게 잘 팔았습니다. 그래서 요런 틈새를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요런 걸 잘 알아야 요런 조목조목 이 하나를 파고들어서 이제 분석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중개를 하고 거래를 시켜주는 거죠. 음.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부산시에서는 사전타당성 검토 심의 결과를 통보한 날이라고 했는데, 그럼 사전타당성 검토는 뭐냐? 요게 이제 작년 말에 이제 가이드라인이 제대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최신 정보를 보고 계시는 겁니다. 요게 하도 이제, 그러니까 기존에는 정비구역 지정을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지정을 했었어요. 위에서 너희가 여기 노후됐으니까 정비를 해라.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찍어줬는데, 이게 이제 부산 전체가 너무 노후되고 다 개발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밑에서 너희들이 그냥 자체적으로 올려라. 그래서 가이드만 정해줄 테니까 이제 너희가 자체적으로 심의를 올리면 우리가 검토할게 했는데 너무 많이 이제 그 아까 19년도부터 22년 요 사이에 너무 많이 이제 사타가 신청이 몰린 거죠. 그래서 너무 무분별하게 또 사타가 접수되니까 이제 부산시에서 아예 이제 요 가이드라인 용역 수립을 맡겨가지고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최소 요 기준은 맞춰갖고 너희가 사타를 넣어라. 좀 더 구체화시킨 거죠. 음. 그래서 요 사타 가이드라인이 12월 26일에 수립돼서 이제 통보가 됐고요. 보면 해당 내용은 정비구역의 경계를 어떻게 설정해야 되는지, 그다음에 공공시설은 어떻게 편입시켜야 되는지, 그다음에 보행자, 교통 동선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그다음에 연접되어 있는 가로는 어떻게 조성이 돼야 되는지 이런 기준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파일은 제가 단톡방에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전 타당성 검토가 이렇게 가이드가 나와 있고, 이거는 최초에는 이제 2030 부산광역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 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이제 지자체별로 그러니까 도시정비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상위법이 도시정비법이고 그 밑에 각 조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각 조례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10년에 한 번씩 이 정비 기본 계획을 만듭니다. 그래서 2030 도시정비 기본 계획이 나왔었고 5년에 한 번씩 최신화를 해요. 지금 2040이 이제 작년에 발표가 됐었죠. 2040이 나서 지금 이제 보완 수정하고 있는 단계거든요. 음. 그래서 현재는 지금 2030이 적용되고 있는 시기라고 보면 되고, 요때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이제 기본적인 내용들이 명시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사타 가이드라인이 작년 말에 나오면서 요 내용이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 있었고요. 그냥 사전 타당성 검토 절차는 이렇게 신청한다. 그러니까 너희가 재개발이 필요해서 이제 조합원, 그러니까 너희 그 소유주들이 그 동네 주민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신청을 해라. 신청할 때 이렇게 준비하고 신청하면은 요 단계를 걸쳐서 우리가 검토하고 결과를 통보해 주겠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의 60% 이상이 동의를 해야지 사전타당소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 이제 세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사전타당성 검토를 넣을 때 가장 중요한 게 이제 주거정비 지수. 요 기준에는 맞춰서 넣어라. 그래서 나온 게 위에 필수 항목 두 개, 구역 면적 10,000제곱미터 이상 되어야 되고요. 노후도가 전체 동세의 3분의 2 이상 노후가 돼야 된다. 이게 기존에는 호수 밀도까지 여기 기본 필수 항목에 들어가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 세 가지 항목이 필수 항목이었는데 이 호수 밀도는 특정 단위 면적당 이제 호수가 몇 개 있는지 이게 좀이라고 빽빽해야 이제 재개발이 될 수 있는 땅이다 했는데 요거는 이제 규정을 좀 제외시켜줬죠. 좀 더 이것까지 충족시키려면 너무 이제 조건이 까다롭다 해서 좀 재개발을 많이 활성화시키려고 호수 밀도는 제외시켜줬습니다. 대신에 이제 주민 동의율 배점을 좀 더 세분화시켰어요. 그래서 최소 아까 60% 이상은 동의를 해야 된다. 3분의 2 이상 동의해야 된다. 60% 이상 동의를 받아야지 이제 점수가 배점이 되고요. 이렇게 쭉쭉쭉 나가죠.
그다음에 주거 정비 지수, 전체 주거 정비 지수는 총점 100점 만점 기준으로 했을 때 70점은 이상이 되어야지 이제 우리가 사타를 받아주겠다. 그다음에 추후에 또 개선된 게 정비계획 입안 제한 동의서 를 통해서 사타 검토 동의를 가름할 수 있음. 그러니까 이 재개발 절차가 사전 타당성 검토를 하고 그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 심의를 해서 정비구역이 지정이 돼야 이제 본격적인 사업이 진행되거든요. 그러니까 동의서를 할 때마다 걷지 말고 정비계획 입안, 그러니까 정비구역 지정 동의서 거둘 때 같이 사타 동의서도 거둬라. 그것까지 같이 인정해 주겠다. 그러니까 좀 더 절차를 완화시키고 간소화해서 빨리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배려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요 최근에 이제 반영됐던 요 내용들 21년, 22년에 발표됐던 요런 조례들이 다 반영돼 있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쪼개기를 어떻게 하느냐? 요거는 이제 여기 아까 설명되어 있는 네 가지 방법으로 쪼개기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까지 쪼개면 인정해 주겠다. 그 이후에는 인정 안 한다. 그래서 한 개 필지를 여러 개로 분할한다. 60제곱미터 기준으로 분할을 하고 다가구 단독주택을 다세대로 전환하기도 한다. 그다음에 토지랑 건물 소유주를 각각 분리시킨다. 그리고 나대지에 신축이나 또 철거하고 신축을 해서 소유주를 늘릴 수가 있다. 이 방법들을 역으로 이용하면 다 쪼개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어, 그다음에 이제 물적 분할, 인적 분할인데 결국 쪼개기, 그러니까 쪼개기는 이제 조금 고급적인 용어로 쓰면 이제 물적 분할이라 하고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다 쪼개기를 완료하면 이제 물적 분할 인정을 해주고, 그다음에 인적 분할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한 명이 이거는 지금 뭐 여러 개를 갖고 있는 걸 여러 명이 쪼개는 게 이제 권산일 이전에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인적 분할 한 명이 동일 구역 내에 여러 개 매물을 갖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한 명이 A주택, B주택, C주택을 한 구역 내에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A, B, C를 갖고 있다고 해서 입주권을 세 개 받는 게 아니고요. A, B, C의 그 간편가액을 전부 합산한 하나의 자산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아깝잖아요. 이거 세 개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데. 그래서 요거를 세 개를 다 인정받으려면 조합 설립 인가 이전에 A 빼고 B랑 C를 다른 사람들에게 갑을병에게 다 팔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조합 설립인가 이전에 팔아야지 인정을 해주겠다. 왜냐하면 조합원 명부, 조합 설립인가가 되면서 조합원 명부가 정식으로 등재가 되는데 거기에 이제 뭐 홍길동 씨가 한번 딱 등재가 되면 홍길동, 홍길동, 홍길동 이렇게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홍길동 ABC 이렇게 들어가서 이거를 그 전에 다 나눠야지 인정해주겠다 그 말입니다. 요게 그 나중에 그 재개발 구역 그 중개할 때 조금 꼭 확인해야 되는 사항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지금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이제 집을 파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소유주가 구역 내에 또 다른 거 갖고 있는지 없는지 꼭 확인해야 됩니다. 어, 다른 거 갖고 있다가 이게 나중에 소유권 분쟁 엇갈리면 진짜 완전 진흙탕 싸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숨기고 안 파는 사람들도 말 안 해주는 사람들도 있어요. 내가 지금 해당 구역에 뭐 서금사 5구역에 집이 세 채가 있는데 한 개를 팔면서 나는 이제 집 없어 이렇게 거짓말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특이하게 다 기재를 해야 되고요. 음.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뚜껑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개념이 뭔지 잘 모르셨을 것 같아가지고 좀 정리를 했습니다. 요게 그 아까 부산시 조례에서 분양 대상에 요런 문장이 있었죠. 종전 건축물 중에 주택인데 기존 무허가 건축물로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축물을 포함한다. 그러니까 무허가 건축물도 주택으로 인정을 해주겠다는 거죠. 분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 무허가 건물에 대한 그 거래도 엄청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자들은 보면 이 문장 하나하나, 단어 하나하나를 분석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찾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이런 걸 좀 알아야 되고요. 결국 무허가 건물도 분양 대상이 된다. 특히 이런 무허가 건물은 뭐 건축물 대장도 없고 뭐 등기도 없고 하기 때문에 실제 건물 가치는 사실 노후되고 낡아서 얼마 안 되거든요. 근데 입주권 자격이 확보가 되니까 요건 사실 부르는 게 값이었어요. 그래서 특히 영도 5구역 서금사는 별로 없는데 영도 5구역 같은 경우는 진짜 막 진짜 무허가 건물에 천지였거든요. 이게 전부 무허가 건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진짜 처음에 뭐 건물 뭐 1,000만 원에 이제 거래되고 막 그랬어요. 1,000만 원, 뭐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 이게 부르는 게 값이었죠. 그래서 시세보다 훨씬 저렴하게 입주권 자격을 확보할 수 있으니까 이것도 거래를 많이 했다. 근데 이 건물이 앉아 있는
있으려면 땅 위에 앉아 있는데 그럼 결국 이 땅 소유주가 누군지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유지 위에 앉아 있으면 캠코에서 이제 그 국유재산 그 국유토지관리공단 그쪽에서 다 이제 부과를 합니다. 토지 이용료에 대한 사용료를 납부를 해라. 캠코 고지서도 날라오고요. 그다음에 사유지 같은 경우 누구 개인 소유의 땅 위에 건물이 있는 경우에 뭐 이 소유주가 동일한 사람이면 자기 땅이니까 상관없겠죠. 근데 다른 사람 땅 위에 이제 무허가 건물이 앉아 있는 경우에는 뭐 해마다 뭐 30만 원, 뭐 50만 원, 혹은 뭐 몇백만 원 이렇게 땅 이용료를 납부해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쪼개서 건물이랑 토지를 쪼개서 거래하는 경우에는 보통 이제 두 개를 같이 갖고 있던 사람이 나는 땅이 비싸니까 땅은 내가 가지고 건물은 그냥 다른 사람에게 팔란다 이렇게 해서 팔면 그럼 자기 땅 위에 건물은 그대로 있으니까 이 건물 소유주는 바뀌더라도 그냥 지료를 그러면 내가 30년 동안 안 받겠다 뭐 이런 지료 무상 이용, 토지 무상 이용에 대한 특약 같은 걸 넣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딱 입주권만 거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를 해주죠. 그래서 이 뚜껑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부산시에서는 요 89년 3월 29일 이전에 건축물의 존치 여부를 판독해서 이제 증빙을 해야 됩니다. 요게 앞에 이제 나왔던 게 그쵸 기존 무허가 건축물,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건물, 새로 지은 건물은 인정을 안 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부터 있었던 무허가 건물은 존치 여부를 항공사진으로 판독하면 이제 인정을 해주겠다. 한번 제가 이게 제 첫 거래였던 것 같아요. 첫 거래? 거의 초창기 거래였는데 이제 서금사의 무허가 건물 이제 중개한다고 해서 실제 대장이랑 현황이 너무 다른 거예요. 건축물 대장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해가지고 이제 뭐다 수소문해갖고 찾았죠. 시청에 가면 그 도시계획과 네, 도시계획과 토지정보과 말고 도시계획과 뭐 있습니다. 그게 17층인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가면은 이제 그 항공사진 판독 담당관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을 모시고 가야 됩니다. 소유주 본인을. 소유주 본인 신분증 들고 가서 요 주소에 대한 건물 무허가 항공사진 판독을 요청합니다 하면 요 신청서를 쓰거든요. 그러면 이건 제가 그 판독관이 그 자리에서 바로 보던데 이게 확인이 됐네요. 88년도에도 건물이 있었네요. 이래가지고 그러면 이제 확인서를 공문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게 나오는데 한 일주일 정도 걸려요. 그래서 그 서류를 이제 첨부하면은 이제 정상적인 이제 인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서울 같은 경우는 무허가 건물 관리 대장을 별도로 운영하는 구역들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실질적으로 부산은 많이 없고요. 특히 요즘에 그 영도 5구역 같은 경우도 무허가 건물 소유주에 대한 명부 작성을 계속 최신화하고 있다 하더라고요. 이게 관리 대장이 없다 보니까 이게 좀 나중에 문제될 수 있어서 이렇게 다 별도로 관리를 합니다. 무허가 건물은 뭐 등기가 없으니까 소유권 인정이 안 되니까 이거에 대한 관리 대장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조합에서 결국 이제 이 무허가 건물에 대한 입주권을 주겠다라는 것도 조합 정관에 기재가 되어야 돼요. 등기가 없기 때문에 해당 건물에 대한 소유권을 실질적으로 입증하려면 이제 공과금이라든지 뭐 수도 전기요금을 몇 년 동안 이용하면서 내고 있었고 재산세 납부 내역서 이런 것들을 이제 해마다 내고 있다라는 거를 증빙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 이제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건물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건물이라는 게 입증이 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공실로 창고처럼 방치해 놓으면 안 되고요. 안에 뭐 취사 기재라든지 뭐 보일러라든지 세탁기라든지 이런 거라도 좀 구비를 시켜갖고 이게 주거용으로 썼다라는 현황을 이렇게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뚜껑도 이렇게 좀 보완해가지고 거래를 할 수 있다. 음. 처음엔 좀 두렵거든요. 이게 뭐 대장도 없고 등기도 없는데 이걸 거래해도 되는지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제 재개발 그 중개를 할 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들에 대해서 정의를 좀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요 재개발 물건을 상담하고 중개할 때 우리가 꼭 확인해야 될 좀 핵심 사항들이 있어요. 이게 제가 한 6가지 정도로 좀 정리를 해봤거든요. 첫 번째 구역 선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산에도 지금 재개발되는 구역이 요게 이제 재개발 추진 현황이죠. 제가 매월 최신화된다고 그때 말씀드렸었죠. 부산시 정비사업 홈페이지 들어가면 나와 있는데 지금 전체 구역은 150개 구역이에요. 근데 실제 뭐 완료된 구역들도 포함돼 있어서 현재 진행 중인 곳들은 한 요 현황만 따졌을 때는 한 5, 60개 정도.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사타를 준비하고 있는 구역들은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사타 준비하고 있는 구역들까지 포함하면 거의 100군데가 넘는 곳이죠. 그래서 이 100여 군데가 넘는 이 많은 재개발 지역들 중에 어디를 투자할 것인지, 어디 매물을 중개할 것인지 먼저 구역 지정부터 먼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좀 달라요. 그래서 선진입, 그러니까 예정 구역으로서 지금 이제 초기에 준비하고 있는 구역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기존에 지정되었던 정비 구역들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를 이제 찾는지 먼저 좀 방향성을 잡아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선호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뭐 부산에서는 해수동이 좋으니까 뭐 해수동을 찾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뒤에 뭐 연제구, 남구, 진구 등 이제 뭐 해수 동남진, 뭐 해수동 연남진 해가지고 이렇게 선호하는 지역들이 있어서 고객들이 어느 구역에 그래도 결국 재개발이 나중에 입지를 따져봐야 되기 때문에 어느 쪽을 선호하는지 그런 걸 좀 같이 파악해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건 우리가 공부해야 되는 거죠. 각 구역별 현재 사업 진행 단계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됐고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확인을 해서 공부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음, 뭐 100여 군데가 넘는 곳들 사실 이제 뭐 저도 DB로 이렇게 조금씩 정리는 하고 있는데 계속 최신화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본인만의 좀 DB를 만드실 필요가 있고 공부를 하면서 좀 포스팅하고 블로그 쓰면서 그걸 이제 쌓아간다 보시면 돼요. 두 번째는 이제 사업 가능성입니다. 결국 투자를 하는데 이게 되지도 않을 거니까 그러니까 왜냐면 한창 이제 그림 그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화가들이 활개쳤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구역들을 다 그림 그려가지고 재개발이 될 것처럼 이렇게 띄우고 빠지고 하는 사람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사타 가이드라인도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최소한 요런 규격과 요런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좀 사업이 진행될 만한 그 사업성 여부를 좀 따져봐라.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에 뭐 각자의 이제 판단하는 관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중개를 하고 조금 이제 쌓이게 경험이 쌓이게 되면 어, 내가 볼 때는 이 구역은 정말 괜찮다. 그리고 아 여긴 진짜 될까? 의심스럽기도 하고. 그러니까 보는 사람마다 관점이 다 다르고 실제 사업의 성패 여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충분히 이렇게 분석하고 고민해보고 전망하는 것도 좀 재미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걸 토대로 이제 고객과 신뢰가 쌓이면 투자까지 유치할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뭐 도시 정비업체, 이 사업을 초창기에 진행하고 있는 정비업체가 어딘지, 뭐 부산에도 뭐 꽤 많습니다. 10개 넘게 있는데, 뭐 명성이라든지 다우라든지 뭐 엄청 많아요. 그런 여러 가지 정비, 어떤 업체들이 이 사업을 좀 처음에 PM 계약을 해서 진행하는지 이런 것들 좀 볼 필요 있고요. 그리고 요즘에 좀 뜨는 게 이제 도시계획업체까지 좀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비업체는 거의 전반적인 OS 활동을 초기에 다 하는 업체라 보면 되고, 도시계획업체는 이런 디테일한 설계와 사례들을 다 이렇게 만들어주는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업체들도 어디가 하고 있는지 뭐 좀 믿을 만한 업체들이 맡아서 하고 있다 하면 좀 신뢰가 가죠. 그리고 해당 구역의 소유주들, 조합원들의 참여도와 적극성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사업 동의율, 그다음에 입지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단독 주택들이 많은 지역은 어떻게 보면 큰 땅들을 많이 물고 있고 거기에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사시죠. 그러면 그분들은 또 비싸게 집을 받고 싶어 하시고 그래서 조금 동의서를 받거나 어떤 금액을 조율하거나 하는 게 조금 더디고 힘들 수가 있어요. 반면에 이제 빌라나 다세대 같은 것들이 많이 있는 곳들은 좀 젊은 사람들이 소유주 변경도 많이 되고 손바뀜이 많이 됐기 때문에 좀 더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고 호응도 많이 해줄 수 있다. 그래서 각 구역별로 이렇게 조금 차이점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비교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가용 예산입니다. 어,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느냐, 이렇게 여러분들 고객을 상담하거나 할 때 금액대별로 이렇게 좀 이제 분류해 주실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1억 미만에 정말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지, 아니면 1억에서 2억 정도 내가 그래도 조금 큰 금액을 넣을 때 어느 정도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고 투자할 수 있는지, 뭐 2억 이상 진짜 좀 본 궤도에 오른 굵직한 구역들에 투자할 때는 진짜 똘똘한 한 채를 잡는다는 개념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된다. 설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투자할 때 뭐 순수 100%내 돈으로 잘 못 하시니까 레버리지를 많이 활용하시죠. 그래서 대출이 실행한지 가능 여부를 확인해 주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거의 한 8, 9개 정도의 이제 대출 상담사들하고 다 커넥팅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들 물어보세요. 대출 가능해요? 대출 얼마까지 가능해요? 아, 네, 정말 사고 싶은데 돈이 좀 모자라서 대출 얼마 정도 가능할까요? 그런 거 문의 많이 하세요. 그러면 제가 뭐 대출을 얼마 됩니다. 딱 정해줄 수 없으니까 한번 상담 받아보시라고 이렇게 연결해줘요. 왜냐하면 보통 뭐 KB 시세 기준으로 뭐 지금 이제 LTV 같은 경우에 많이 좀 풀렸죠. 지금 규제가 많이 완화돼서 LTV 70%, 그다음에 뭐 생애 최초 구입자 80%까지 되고
그다음에 DTI 같은 경우는 이제 뭐 60% 이렇게 적용이 되고 DSR이 아직 안 풀렸는데 그래서 기존 대출이 있는 사람들은 조금 대출 금액 상향시키는데 좀 한계가 있죠. 근데 기본적인 뭐 LTV, DTI 같은 경우는 조금 숙지를 해두시면 좋고요. 그다음에 DSR은 이렇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대출 연계해주고 어느 정도 금액까지는 되겠다. 이렇게 가이드 잡아주면 되게 좋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런 가이드 잡아줄 때 아까 이제 다가구 주택 같은 경우에 방 빼기 많이 되고 하니까 그러니까 최근에 2억짜리 서금 4구역 계약할 때 방이 원래 2억 중에서 이제 감정가가 한 1억 정도가 안 돼가지고 대출이 뭐 한 그쵸 한그 대출 70% 반영해서 뭐 7천 잡았을 때 이제 방 빼기 하고 이렇게 대출이 감정가가 한 1억 5천 돼가지고 대출이 한 70% 잡혀서 1억 얼마 됐었는데 방 두 개 공제였는데 그래서 한 5천 빼고 5천 정도 가능하다 했는데 실사를 가보니 방이 더 많이 있어갖고 또 2,800씩 두 번 빼면은 대출이 될 수가 없다. 한 번만 해달라. 그래가지고 그래 한번 해줄게 해갖고 어떻게 대출을 하고 막 이렇게 그래서 대출은 확실히 이제 내가 된다 안 된다라고 확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뭐 어느 정도 선에는 가능할 것 같은데 선생님 뭐 지금 무주택이시고 뭐 최초 구입이면 80%까지는 가능한데 뭐 기본 70% 정도 된다 보시고 뭐 1금융권은 보통 KB 시세 기준으로 70% 잡고요. 2금융권은 매매가 기준으로 70% 정도 잡아줍니다. 그래서 2금융권이 조금 더 대출을 많이 해주긴 해요. 금리가 조금 더 높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비교하면서 이렇게 상담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네 번째는 이제 명의를 어떤 명의로 하느냐. 결국 이거는 좀 절세와 세금적인 부분이랑 연결되는데 가장 크게 분류할 때는 이제 개인 명의로 투자를 할 것인지 혹은 뭐 법인 명의로 투자할 것인지 요 구분이 좀 있어요. 법인에 대해서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투자가 많이 일어나면서 1인 법인 투자를 엄청 많이들 하셨거든요. 그래서 요 법인에 대해서 한번 조금 시간이 되면 제가 마지막 시간에라도 한번 더 좀 보완 설명해 드릴게요. 법인이 이제 혜택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또 그런 것들이 많이 좀 줄어들었고, 어떻게든 이제 뭐 좋은 혜택들은 계속 하나씩 차단시키죠. 그래서 네, 그래도 이제 뭐 사고 팔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에서의 내가 좀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법인을 아직 버리지 못하고 투자를 많이들 하세요. 개인 명의로 취득을 할지 법인 명의로 취득할지 이럴 때 이제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뭐 취득세나 양도세 중과 등에 대한 이제 세금적인 부분을 조금 가이드 해주면 그래도 투자를 어떻게 할지 방향이 잡히고요.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취득세가 조금 세긴 하지만 뭐 그 외에 다른 혜택들이나 타이밍적으로 좀 주도권이 있어서 그런 것들 좀 설명해 주면 좋습니다. 음, 그렇죠. 네. 자, 다섯 번째는 이제 투자 기간. 단기 단타로 투자를 해서 내가 조금의 차익을 먹고 빠질 것인지 아니면 정말 장기적으로 보유하면서 이게 나의 중요한 하나의 그 자산으로 이렇게 보유를 하고 가실지 이런 것들에 대한 상담도 좀 필요해요. 그래서 보통 개인 명의로 취득한 경우에는 이제 우리 단기 양도세율이 너무 셌기 때문에 보통 2년 이상은 보유하고 처분해야 이제 일반 과세로 넘어가서 세금적인 혜택이 있었는데 지금 뭐 기존에 70%, 1년 이내 70%, 2년 이내 60%를 지금 1년 이내 40%까지 완화시키고 1년 이후부터는 다 일반 세율로 지금 적용하는 법안이 진행 중이죠. 그게 적용되면 어느 정도 조금 또 개인 명의로도 사고 팔고에 좀 융통성이 생길 거예요. 음. 그다음에 법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오늘 사고 내일 팔아도 상관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인 명의 같은 경우에는 진짜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딱 적절한 시기에 팔 수 있게끔 이런 타이밍에 대한 설명도 좀 제시해 주시면 좋고요. 법인은 조금 제약점 중에 하나가 대출이 안 됩니다. 지금 법인 명의로 갖고 있으면 주담대도 다 안 되고요. 그다음에 뭐 관처 이후에 뭐 중도금 대출 이런 것들도 이주비 대출 이런 것도 하나도 안 돼요. 그래서 법인으로 만약에 재개발 구역 내 매물을 취득한 경우에는 보통 관처 이전에 다 처분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매도 시점, 매매 시점을 이렇게 좀 잡아줄 필요도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이 투자하는 매물의 매물 평가입니다. 이 매물이 정말 투자하기 괜찮은지 좋은지 이 매물에 대한 평가를 해주는데 요거는 한번 조금 메모해 놓으시면 메모가 돼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은데 이 매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싼지 비싼지 기준이 좀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물건마다 다 면적과 규모와 연식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정확하게 뭐가 더 좋고 싼지 비교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저희 보통 이제 좀 재개발 전문으로 하는 중개사들은 그 예상 감정을 해가지고 제시를 해줍니다. 이 예상 감정 평가를 하는데 이거는 뭐 여러 가지 그 사례법들과 이제 실제 감정 평가사들이 감정하는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간략화해서 꼭 공식을 한 건데, 음, 일단 설명을 드리면 이제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토지의 가격과 이제 건물의 가격을 각자 계산해서 합산하는 방식을 써요. 그래서 뭐 토지 면적이 이제 뭐 50제곱미터, 뭐 60제곱미터 이렇게 나오겠죠. 그리고 해당 지번의 공시지가가 해마다 공시가 됩니다. 그러면 토지 면적 곱하기 공시지가 곱하기 토지는 150% 정도로 이제 예상 가치를 산정을 해줘요. 음. 그리고 건물은 평당 이제 뭐 몇 평, 몇 평, 그래서 보통 평당 100만 원 전후로 이렇게 잡히거든요. 요것도 이제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좀 엄청 세분화 시킬 수가 있는데, 요게 좀 심플한 그냥 계산식입니다. 요건 제가 쓰는 방식이고요. 또 부동산마다 조금 다르기도 해요. 이제 요 토지의 가치를 130% 곱하는 데도 있고요. 그다음에 건물을 평당 130만 원 하는 곳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요번에 촉진상구역 감정가가 나와서 좀 말이 많았는데, 이게 그 촉진상구역 같은 경우에는 요번에 공동주택이 엄청 저평가됐고, 그다음에 단독주택들이 엄청 고평가됐어요. 그러니까 단독주택들 같은 경우는 토지 공시가가 20년도 토지 공시가 기준으로 거의 2배까지 이렇게 인정을 받았거든요. 200%를 인정받은 거죠. 근데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거의 20년도 공동주택 가격 공시된 거에 한 120%에서 160%요 사이 범위에 이렇게 책정이 됐어요. 이게 왜냐면 최근 2년 사이에 공시 가격이 너무 많이 뛰었었죠.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 그 현실화율을 맞추겠다. 공시 가격과 실제 거래 시세가 너무 차이 나니까 현실화율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급격하게 이걸 올렸는데, 지금 또 현 정권에서는 이제 올해 공시 가격은 다시 20년도로 환원시키겠다 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가장 보편 타당한 공시 가격의 산정 해가 20년도인 것 같아요. 2020년도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이렇게 산정을 많이들 합니다. 그리고 건물 평당 같은 경우는 이제 건물의 뭐 연식과 자재 사용된 것들 이런 것들도 좀 차이가 있거든요. 뭐 철근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이제 평당가를 좀 더 높게 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벽돌이나 블록조 같은 경우는 좀 더 쌀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냥 평균적으로 이렇게 산정을 한다. 그다음에 공동주택 가격의 감정가 같은 경우는 보통 2020년도 공동주택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150% 이렇게 잡아서 산정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예상된 예상 감정가가 나오고 예상 감정가가 나오고 매매가에서 요 예상 감정가 뺀 만큼이 이제 프리미엄이 붙었다고 보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실제 요건 지금 완전 이제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뭐 조합원 분양가도 아직 안 나왔고요. 나중에 뭐 일반 분양가도 아직 안 나온 상태라서 그냥 이게 지금 현재 기준으로 싼지 비싼지만 비교해주는 척도라고 보시면 되고, 추후에 이제 입주권의 가격을 산정해 봤을 때 조합원 분양가가 나오게 되면 이 분양가에 내가 지금 주고 들어간 이 피만큼 이제 미리 주고 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대 수익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좀 어림잡아서 산정을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매물들 평가. 그래서 손님들 보면 투자하시는 손님들은 피가 얼마예요? 딱 피만 이제 딱 따져보시는 분들이 있고, 아니면 그냥 갭이 얼마예요? 내 실투자금이 얼마 드는지 딱 그거만 따지는 분들도 있고, 또 매매가, 그냥 매매가 자체가 싸야 내가 나중에 먹을 게 많다. 그래서 매매가만 싼 거를 또 찾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손님마다 찾는 목적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 모든 걸 다 충족시키는 매물이 제일 좋은 매물이긴 하죠. 싼 데다가 뭐 감정가도 높아갖고 예상 프리미엄도 적고 실제 내 투자금도 적게 들어가는 거. 그러니까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만족시키는 완벽한 매물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한 세 가지 기준 중에 한 두 가지 정도 괜찮은 것들 있으면 이렇게 추천해 주시고 하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우리가 이제 재개발 매물들의 특징들과 이제 분석할 때, 상담할 때 이런 포인트들을 보면 이제 계약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 이게 제가 처음 설명드렸던 계약의 진행 과정보다 조금 이제 재개발은 다른 내용들이 많습니다. 먼저 이제 계약서 작성하기 전에 자격 확인을 해야 되는데, 조합원 자격 여부를 먼저 확인하죠. 예정구역은 아직 뭐 조합원 명부가 없기 때문에 확실할 수가 없어요. 근데 예정구역 같은 경우는 아까 우리 도정법이라든지 조례에서 정해주는 입주권 분양 대상이 맞는지 정도만 우리가 확인해서 설명해 주면 되고, 그다음에 구역 내 중복매물 보유 여부 확인. 이게 이제 어, 이미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뭐 구역 내에 여러 개 갖고 있는 사람이 하나 팔고 하나 꿍쳐놓는 그런 경우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취득 관련된 세금,
안내를 좀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금 같은 경우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 뭐 공시가 1억 미만의 소액이더라도 취득세는 주택수에 산정돼서 카운팅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특징이라든지, 그다음에 입주권 단계로 넘어가서 이제 철거가 되어버린 상황이면 이제 입주권 거래는 4.6% 취득세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단계별 세금에 대해서도 좀 가이드를 해주고요. 그다음에 특약 그 계약서 작성할 때는 이제 입주권을 1순위로 양도한다는 특약 꼭 기재를 해주고, 사업이 중간에 변동되거나 뭐 정체되거나 뭐 지연된다 해도 요거는 뭐 중개사나 매도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특약 넣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좀 노후된 집들을 거래 많이 하기 때문에 매도인의 하자담보 배제 특약을 좀 많이 넣기도 합니다. 뭐 누수나 뭐 이런 문제 같은 게 있을 때 뭐 중대한 하자 아닌 경우에는 이런 뭐 하자담보 배제를 한다라는 특약을 많이 넣고요. 그다음에 정비사업 설명 고지, 요거는 확인 설명 의무 사항이라서 이따가 좀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잔금을 준비할 때 뭐 소유권 이전 필요 서류 확인하고, 아까 무허가 건물 같은 경우는 항공사진 판독서, 공과금 정산 내역서,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뭐 국세, 재산세, 납부 확인서 이런 것들 같이 확인해 주고요. 잔금하고 소유권 이전할 때는 이제 잔금 입금하고 서류 인계하면서 등기 필증 수령하게 되면 그거 가지고 기존 구역은 조합원 명부 변경 신청하면 됩니다. 조합 사무실에 전화해가지고 또 필증이랑 뭐 이렇게 신분증 같이 넣어가지고 조합원 명부 뭐 A에서 B로 변경됐습니다. 이렇게 명부 최신하고요. 만약에 사업구역이 신탁이 묶여 있는 경우에는 신탁을 해제하고 명의 바꾸고 다시 신탁 신청하고 뭐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특이사항 있는 경우에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그 재개발 부동산 매물 중개할 때 좀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다 설명드렸는데, 어, 요게 이제 제가 최근에 썼던 우동 3구역 매매 계약서 원본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 중요 사항들만 삭제하고 넣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 계약서 쓰실 때는 이 특약 그냥 그대로 카피해서 쓰시면 됩니다. 엄청 좀 이제 영혼을 갈아 넣었죠. 이제 특약에 영혼과 노하우와 어떤 보호 장치들과 이런 것들을 많이 갈아 넣은 엑기스라서 사실 이건 진짜 영업 비밀인 건데 그냥 좀 특이사항들만 설명드리면, 자, 특약이 핵심이죠. 본 계약은 우동산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의 조합원 자격 및 단독 분양 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이다. 매매 계약 시점에 사업 진행 단계는 조합 설립인가 이후에 사업 시행인가를 준비 중이며, 퇴거 예정 시기, 철거 예정 시기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관리 처분인가 이후 시점으로 확인된다. 자, 3번. 본 부동산은 우동 3구역 내 조합원 물건으로 매도인의 모든 걸 했다. 만약 이에 대한 미고지, 허위 고지로 인해서 분양 자격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입주권 자격에 다툼이 발생할 경우 매수인에게 1순위로 입주권을 귀속시키며, 매도인은 동일 세대원 구역 내 타 부동산은 현금 청산해라. 이렇게 특약으로 매수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는 겁니다. 잔금일 이전에 매도인의 이중 계약 등으로 분양 자격 승계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손해배상하고 배상액은 계약금의 배액에 준한다.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라고만 하면 조금 두루뭉실해서 아예 얼마 정도로 정한다라고 협의해서 금액을 정해주는 경우도 좋습니다. 매도인은 매수인의 조합원 명부 변경 등 부동산 명의 이전 시 필요한 경우에 적극 협조키로 한다. 매수인이 등기 필증을 받으면 이제 조합원에 내가 새로운 조합원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명의 변경 신청하는데 그때 매도인의 동의가 필요하거나 하면 협조해라 이 말이고요. 7번. 매매 계약을 통해서 매수인이 조합원 자격을 정상적으로 취득하였으나 잔금일 이후 총회를 통한 조합 정관의 변경이나 조합의 해산, 관리처분 계획 변경 등 예상치 못한 변동 사유로 인하여 매수인이 분양 자격을 상실하거나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경우 매수인은 매도인과 공인중개사에게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계약 이후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책임까지는 묻지 말라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 시설 상태에서의 매매 계약이며 토지 및 건물 전체에 대한 매매 계약이다. 매수인은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현장과 공부서류 일체를 확인하고
재개발 구역 내 노후 건축물임을 감안하여 매도인 하자 담보 책임은 배제한다. 공부상 면적을 기준으로 하고 향후 실측 면적과 일부 상회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마라. 현재 등기부등본상 어떠한 담보대출도 없으며 계약일부터 잔금일까지 매도인은 해당 부동산에 대해서 가처분 압류, 근저당 등 소유권을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마라. 잔금일에 모든 공과금은 매도인 책임으로 정산해라. 대신 세입자가 있으니까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는 매도인 책임으로 정산키로 한다. 그다음에 뭐 신고된 불법 건축물은 없으며 잔금일 이전까지 불법 건축물로 인한 추가 취득세, 과태료 등이 발생할 경우 조치해라. 뭐 특약이 기재되지 않은 것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뭐 요 정도 특약 쓰면은 거의 다 이제 커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도인의 어떤 책임 소지도 덜어주고 매수인의 분양 자격 권리도 보장해주고 중개사도 나한테 뭐 책임 묻지 마라 이렇게 다 기재했기 때문에 요 정도 특약이면 뭐 웬만한 건 다 커버되죠. 확인 설명서 하고요. 그냥 요게 이제 마지막 그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은 요게 이제 정비사업 설명 확인 고지서라 해가지고 요 내용을 한 번 더 설명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정법을 한번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취득한 이후에 뭐 쪼개지 마라, 뭐 명의를 더 늘리지 마라. 아까 우리 그런 내용들. 그래서 확인 설명서 이외에 계약서, 확인 설명서 이외에 정비사업 구역 지정된 곳은 정비사업 설명 고지 확인서까지 한번 설명을 해줘야 된다. 요까지입니다. 네. 오. 여기까지. 내용들이 좀 많아서 시간이 좀 많이 지연됐는데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죠. 음, 좀 이해가 되시나요? 정비 사업 재개발 좀 어렵나요? 법이라서 조금 막연할 수 있는데 한 번씩 제가 그 캡처해 놓은 그 법률들만 읽어 보시면 충분히 이해되실 거예요. 그리고 실제 그 진짜 단어 하나, 문장 하나를 가지고 진짜 수많은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것 같죠. 막 최근에 이제 영화 봤는데 뭐 실록에 조선 왕조 실록에 한 줄 써져 있는 그걸로 진짜 2시간 넘는 영화를 만들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법조항에 나와 있는 그 한 문장을 가지고 사람들이 만들 수 있는 모든 그 투자 건수들을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그 기발함과 창의력이 이제는 어느 정도 다 보편화됐기 때문에 이걸 중개하는 사람이 모르면 바보죠. 이 물건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더 잘 아니까. 근데 아직 모르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발굴해서 가이드해주고 컨설팅해주면 충분히 계약도 많이 만들 수 있고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우리도 투자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질문 없으십니까? 질문 없으시면 숙제. 어, 이게 뭐 다 못하실 수도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그 우리 밴드에다가 샘플링으로 그냥 일반 주택에 대한 물건도 한번 올려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선진입 예정구역 물건도 한번 올려드리고 정비구역 지정이 된 곳에 물건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해당 물건들을 포스팅할 때 오늘 배웠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조금 여러분들의 이제 문장을 만드시면 돼요. 이렇게 단독주택인 경우에 어떤 장점들을 어필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시면 되고 예정구역은 사업의 가능성이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어느 정도 충족하고 있는지 그런 걸 좀 보완하시면 되고 정비구역 지정된 곳들은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그런 거에 대한 스터디를 좀 하셔서 포스팅하시면 되고요. 세금은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제 같이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최근에 발표됐던 요 내용들은 한 번씩 뭐 기사를 찾아보시든지 한번 뭐 포스팅을 하시면 더 좋고요. 요런 거 포스팅하면 유입하는 방문객이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좀 어차피 내가 공부할 겸 세금 관련해서 기본적인 거는 좀 정리해보자 해서 이렇게 포스팅해 놓으시면 상당히 도움 되실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많이 변경됐어요. 그리고 완화가 많이 됐고,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도 이제 많이 풀렸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이제 일시적 이주택자 비과세 조건 뭐 3년으로 좀 연장이 됐는데 뭐 그런 내용들도 한 번씩 더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상가, 상업용 부동산 한 번 더 이제 공부하면서 4주차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내가 올린 거지. 네. 아, 그 보여드릴까요? 거의 저한테 지금 두건이 그래가지고 네네. 아, 네. 일단 요 페이지죠. 네. 저는 한경으로 올리는데
그 부동산, 네이버 부동산에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먼저 결제를 하나 하셔야 돼요. 아, 부동산 서브를 하셨어요. 저도 옛날에 부동산 서브 썼었거든요. 자, 화면 공유해서 잠시만요. 부동산 서브로 보여드릴까요? 서브가 지금 환경으로 해야 되니까 어차피 똑같습니다. 그래서 네, 어, 자, 네. 어차피 어떤 플랫폼을 쓰는지 이제 절차는 똑같아서 일단 로그인을 하고 요거를 공유를 자, 요 이제 사이트 로그인을 하면 내가 충전한 캐시만큼 이제 뭐 그 플랫폼마다 조금씩 방식은 다른데 요거는 이제 건별로 이렇게 계산되거든요. 그래서 매물 등록하기 누르고요. 음, 제가 샘플로 하나 아까 띄워놓은 게 있었는데 네. 제 핸드폰 좀 잠시만. 안 그래도 한번 올려보려고 샘플 만들었었거든요. 기상 땅 보고 갔어요. 기장 땅이요. 오, 좋죠. 네. 그날 놀러 갔다. 음. 그럼 이제 광고 올리셔야죠. 네. 자, 요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 이제 매물 종류 이게 그냥 가이드대로 따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뭐 중동 지금 올릴 매물은 중동 하면 이제 중동에 있는 아파트가 쫙 다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내가 뭐 굳이 막 찾지 않아도 지금 사만 스튜디오 2차. 네, 요거 한번 올려볼게요. 건축물 용도는 뭐 당연히 공동주택이겠죠. 자, 면적. 제가 이게 지금 뭐 보고 하냐면 밴드에 그냥 올려놓은 물건 정보 보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면적도 뭐 알아서 다 나와 있네요. 21.2일짜리고요. 동은 1동에, 호수는 111호. 호수는 노출되지 않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해당 층수는 1층인데 직접 노출거려서 그냥 고중저로 표시하면 됩니다. 방향은 이게 안방 기준으로 남향이고요. 구조는 복도식이고요. 방 개수는 큰 방 하나네. 하나, 욕실 하나. 관리비 있고 월 5만 원 정도 하고요. 관리비에는 수도는 포함되고 전기가스는 따로 내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건축물 일자 사용 승인일로 가면 되죠. 1995년 10월 19일. 자, 세대당 주차 대수 뭐 1인 한 대씩 될 것 같아요. 잘 모르니까 그냥 이거 11 넣으면 됩니다. 매매로 나와 있고요. 매매 가액 3억 4천. 대출 없습니다. 융자금 없음. 기전세금 지금 공실이네요. 자, 입주 가능일 즉시 입주 가능하고 협의하면 된다. 그다음에 이제 매물 특징을 쓰는 거죠. 음, 여기에 뭐 달맞이, 맞이, 마당 있는 어, 깨끗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물 특징 기재합니다. 그리고 상세 설명에다가 이제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더 넣죠. 그러면 저는 이제 예전에 쓰던 그 문구가 있어서 후루룩 갖다 붙이는데 한번 볼게요. 이제 뭐 네이버 부동산에 이제 네이버 부동산 말고 이런 것도 그냥 메모장에 카피해 놓으면 그냥 갖다 붙여 쓰면 됩니다.
음, 지슈, 오션 프라임 한번 볼까요? 그러면 뭐 여기 이렇게 매물 설명 나와 있죠. 요렇게 좀 예쁘게 내용을 알차게 구체적으로 기재해 놓으면 요양식 그냥 갖다가 붙여가지고 또 쓰면 됩니다. 그래서 네, 쪽에다 뭐 갖다 붙이죠. 네, 그래갖고 뭐 조금 이렇게 수정하고 이건 지우실 걸로 돼 있네. 이게 뭐 이렇게 주일자 조율 가능합니다. 완전 내용 다르네요. 그러면 뭐 좀 예쁘게 쓰면 되죠. 음, 뭐, 근데 해수욕장. 그러니까 요런 이제 상세 설명 쓸 때 이제 뭐 내가 분석한 대로 써도 됩니다. 그러니까 입지는 요런 게 장점, 학구는 요런 게 좋고, 편의시설은 요런 게 좋고, 교통은 요런 게 좋다. 그다음에 단점을 뭐 그냥 솔직하게 뭐 한두 개 정도 정말 좀 크리티컬한 단점이 있으면 그냥 오픈해서 써놓는 것도 좀 신뢰가 갈 수 있으니까 뭐 그렇게 쓰는 것도 괜찮고요. 그렇게 써서 네, 하면 되고, 다 나왔네. 네. 자, 뭐 이렇게 이제 올릴 거고 이제 매물 사진, 사진은 실제 찍은 사진들이 많이 있으면 좋아요. 그래서 밴드에 지금 제가 쓰고 있는 매물이 네, 요 매물인데 이런 실제 사진들을 활용하면 좋죠. 이 마당 좋다는 게 진짜 이 마당이 좋거든요. 이 마당이 그냥 다 쓰면 돼요. 네. 뷰, 요 마당에 나가면 나오겠네요. 집에서는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아닌데 얘를 좀 어떻게 여기다가 이제 사진을 추가하는 거죠. 그래서 등록하고 뭐 대표 사진, 이거 제일 좋으니까 대표 사진 해놓으면 되겠네. 하고 여기에 뭐 비공개로 돼 있으니까 자기 이름 메모하고 이게 그 보통 개업공인중개사의 아이디로 들어가야 돼서 개업공인중개사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는데 요런 메모 상세 설명 요런 데다가 이제 실제 올리는 해당 실무 담당자의 번호를 기재해 놓으면 돼요. 그리고 요런 밑에 중개사 메모에다가 자기 이름 표시해 놓으면 이게 누구 매물 관리하는 건지 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고 요렇게 요건 다 기존 저장돼 있고 등록하기 하면 됩니다. 매물 등록 실패. 아, 누가 등록을 했네요. 아, 동우 씨가 등록을 했네요. 아, 이러면 이제 이렇게 등록하면 뭐 등록 확인하고 그다음에 홍보 확인서 이미지로 변환 그거만 클릭하면 됩니다. 그리고 결제하기 딱 결제 누르면은 하루 정도 있다가 올라가요. 네, 그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 지금 광고가 돼 있다니까 광고 돼 있으면 바로 음, 기장 거. 네, 그러니까 물건 정보가 이렇게 좀 정리가 돼 있으면 한 번에 올리기가 쉬운데 음, 예. 네네. 지금 꼭 정직 보증금 300에 32번도 지금 날라왔어. 뭐 계속 광고 들어오네요. 이상 내가 아니 제가 여기 디스코에 그때 디스코 대표님 가능했거든요. 그러니까 일부러 나를 기대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다
맞아. 거기도 좀 어렸을 때 근데 엑스트라는 맞아. 네, 뭐 고매물은 나중에 네, 나중에 네, 해서 요거 좀 네, 저희 여기 한번 올려보죠. 예. 그러니까 기상당 내필지더라고요. 전체 몇 평 정도 되는데. 아, 나중에 한번 정보 정리해서 주시면. 음, 친구들하고 같이 한번 실습 나눠볼게요. 제가. 네. 그러고 같이. 음. 그래서 뭐 요런 플랫폼 이용해서 물건 정보 올린 거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시킨 대로 올리면 돼요. 네. 자, 네. 뭐 여기까지. 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현장은 언제 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게요. 현장 한번 주중에 음, 한번 날을 잡죠. 선생님이 톡에 아마 올려주시면 그럴까요? 음, 이번 주 이번 주 재개발했으니까 요거 보러 한번 이번 주 중에 한번 나가도 좋고 다음 주 상가 보고 또 그 주에 상가 보러 한번 나가도 좋고 마지막 주는 어차피 마무리하는 주니까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주중에 뭐 언제가 편하세요? 시간 내실 수 있으신가요? 네. 주말은 좀 그러니까 그죠? 평일에 한번 오늘이 화요일이니까 뭐 내일 당장은 그렇고 목요일이나 금요일쯤에 한번 길지 않더라도 한번 시간 잡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신호가 나올까요? 다 같이 보게. 네, 어차피 뭐 저는 이거 섞었거든요. 네, 올려주세요. 그럼 제가 정리해서 어떻게 올리는지 한번 샘플링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되는 투수 케이스라고. 음, 그 신호방에 좀 올려드릴게요. 네. 그래가지고 우리 여기 같이 할 수 있도록 저는 지금 그게 뭐 도와주면 안 되니까 가르쳐 주세요. 어차피 저는 조금 되는 그러니까. 유익한 시간이 되셨네요. 아, 네. 보면 생각 있는 경우 네. 거라고. 그게 좀 어렵죠. 세입자가 의무적으로 그 협조해줄 필요는 없어요. 세입자는 자기 주거 공간이기 때문에 뭐 침입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1번은 매물 내놓은 집주인이 예전에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지, 뭐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 해놓고 예쁜 상태로 찍어놓은 사진이 있는지. 두 번째는 아니면 세입자한테 부탁해서 요식을 매매할 건데 안에 내부를 좀 궁금해하니까 좀 사생활 노출 많이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좀 사진을 좀 찍어달라고. 세입자를 통해서 이렇게 주인이 받는 방법이 있고, 그다음에 세입자가 언제든지 집보러 와도 된다 하면은 시간 협조해가지고 협의해서 사진 찍으러 가면 되죠. 안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상황에 따라 달라요. 자기 세입자가 계약 기간 중간에 나가야 돼서 다른 세입자를 빨리 구해야 되는 상황이면 자기가 더 발벗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겠죠. 자기는 아직 뭐 계약한 지도 얼마 안 됐고 잘 살고 있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든 말든 나랑 상관없다. 난 보여주기 싫다. 이런 경우에는 뭐 의무적으로 볼 수 있죠. 뭐 궁금하신 거 없으세요? 재개발은 사실 또 재개발 강의가 별도로 워낙 또 많이 지금 해설돼 있고 하시는 전문가분들이 많아서 제가 막 깊이 있게 디테일하게 다 짚어드리지 못했는데 그래도 우리가 준비할 때 확인해야 되는 필수 그 조항들과 법률의 길을 제가 제시해드린 거거든요. 제 포인트는 그거였어요. 건의사항은 피부님 이제 실무 강의 끝나고 저희가 특강으로 저희 쪽에서 이제 한번 또 소장님의 특별한 재개발 전문 강의 취해볼 것 같습니다. 재개발 좀 주. 일단은 우리가 실무가 일단 주로 밀고 있긴 한데 선생님 다 잘하시고 재개발 그래서 너무 잘해있는데 방금. 그래서 또 선생님만의 특별한 노하우. 네, 기회 되면 충분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